여러분,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 한 여자의 헌신이 어떻게 배신으로 돌아오는지, 그리고 그 끝에 어떤 반전이 기다리고 있는지.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구독 부탁합니다. 영상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53세 희영 씨의 삶은 누가 봐도 성공적이었습니다. 대기업 부장으로 커리어를 쌓아왔고 고등학교 부장교사인 남편과 함께 단란한 가정을 꾸려왔죠. 슬아의 아들 하나, 딸 하나. 그야말로 완벽한 가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그녀는 알게 됩니다. 완벽해 보이는 것들이 얼마나 쉽게 무너질 수 있는지를요. 그날도 평범한 회사의 오후였습니다. 희영 씨는 중요한 프로젝트 회의를 앞두고 있었죠. 회의실로 들어가려는 순간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남편의 전화였습니다. 여보. 어머니가.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순간 희영 씨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죠. 어머니가 쓰러지셨어. 지금 119가 모시고 가는 중인데. 당신 빨리 올 수 있어? 회의고 뭐고 없었습니다. 희영 씨는 가방을 집어들고 곧장 회사를 뛰쳐나갔습니다.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달려가는 내내 그녀의 머릿속은 온통 시어머니 생각뿐이었습니다. 제발 무사하시길. 응급실 앞에 도착했을 때 남편은 창백한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안았죠. 그렇게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보호자분 계십니까? 의사가 나왔습니다. 표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폐암입니다. 그것도 3기. 이미 상당히 진행된 상태입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희영 씨는 남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남편의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죠. 그날부터 희영 씨의 진짜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회사 일과 간병을 병행하는 것은 생각보다 훨씬 힘들었죠. 하지만 그녀는 한 번도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시어머니 병실로 향했습니다. 병원식은 드시기 힘들어 하셨기에 집에서 직접 죽을 쓰고 반찬을 만들어 갔죠. 아이고 며느리. 미안하구나. 이렇게까지 해야 하니. 시어머니는 항상 미안해 하셨습니다. 가느다란 손으로 희영 씨의 손을 잡으며 말씀하셨죠. 어머니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당연한 거예요. 어서 드시고 기운 차리셔야죠. 희영 씨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병실을 나서는 순간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회사에서는 중요한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었습니다. 부장으로서 책임져야 할 일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죠. 하지만 희영 씨는 시간을 쪼개고 또 쪼갰습니다. 점심시간에는 병원으로 달려가 시어머니께 식사를 도와드렸습니다. 퇴근 후에는 다시 병원으로 가서 밤늦게까지 간병을 했죠. 집에 돌아오면 이미 자정이 넘은 시간이었습니다. 당신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야? 남편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괜찮아요. 어머니가 더 힘드시잖아요.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희영 씨는 씩씩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은 날로 초췌해져 가고 있었습니다. 항암 치료가 시작되었습니다. 시어머니의 고통은 상상을 초월했죠. 토하고 머리카락이 빠지고 몸무게가 급격히 줄어들었습니다. 며느리야. 나 그냥 이대로 보내줘. 어느 날 밤 시어머니가 힘없이 말씀하셨습니다. 너무 고통스러워서 더 이상 견딜 수 없다고 하셨죠. 어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아들도 있고 손주들도 있어요. 조금만 더 힘내세요. 희영 씨는 시어머니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 손은 뼈만 앙상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밤마다 희영 씨는 병실 간이침대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언제 무엇을 필요로 하실지 몰랐기 때문이죠. 화장실 가시는 것도 물 한 모금 드시는 것도 모두 도와드려야 했습니다. 회사 동료들은 희영 씨를 걱정했습니다. 부장님 좀 쉬세요. 이러다 부장님이 먼저 쓰러지시겠어요. 괜찮아요. 나는 괜찮으니까 일 걱정만 해주세요. 하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깊은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그렇게 6개월이 흘렀습니다. 항암 치료의 효과가 조금씩 나타나기 시작했죠. 시어머니의 상태가 호전되었습니다. 며느리 덕분이야. 정말. 내가 이렇게 좋은 며느리를 만났구나. 시어머니는 희영 씨의 손을 꼭 잡으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어머니, 우리 이제 좋아지실 거예요. 꼭 좋아지실 거예요. 희영 씨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동안 참아왔던 모든 감정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죠. 의사도 놀라워했습니다. 보호자분의 헌신적인 간병 덕분입니다. 환자분이 이렇게 빨리 회복하실 줄은 몰랐습니다. 드디어 퇴원하는 날이 왔습니다. 희영 씨는 시어머니를 모시고 집으로 돌아왔죠. 하지만 그녀의 일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집에서도 시어머니는 혼자 계시기 힘든 상태였습니다. 희영 씨는 매일같이 시댁을 드나들며 간병을 계속했습니다. 아침마다 출근하기 전에 시댁에 들러 아침 식사를 챙겨드렸습니다. 점심은 도시락을 만들어 냉장고에 넣어두었죠. 그리고 퇴근 후에는 다시 시댁으로 가서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청소를 하고 빨래를 했습니다. 며느리야, 집에 가서 쉬어야지. 당신 남편이랑 아이들도 있잖니. 어머니 걱정 마세요. 다들 이해해요. 어머니가 건강해지시는 게 제일 중요해요. 하지만 희영 씨 자신의 가정은 조금씩 소홀해지고 있었습니다. 아이들과 이야기할 시간도 남편과 함께 보낼 시간도 부족했죠. 남편은 이해한다고 했지만 그의 얼굴에도 피로가 역력했습니다. 집안일은 남편과 아이들이 도맡아 해야 했으니까요. 그렇게 1년이 더 흘렀습니다. 시어머니의 상태는 다시 악화되었습니다. 암이 재발한 것이죠. 이번에는 더 이상 손 쓸 방법이 없었습니다. 의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는 편안하게 보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호스피스 병동으로 옮겼습니다. 희영 씨는 그곳에서도 시어머니 곁을 지켰습니다. 며느리야, 고마웠어. 정말 고마웠어. 시어머니는 가느다란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니, 저야말로 감사했어요. 좋은 어머니 만나서. 희영 씨는 시어머니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 손은 이제 너무 차가웠습니다. 얼마 후 시어머니는 조용히 눈을 감으셨습니다. 희영 씨의 품에 안긴 채로요. 장례식장에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모두들 희영 씨의 헌신을 칭찬했죠. 정말 효부시네요. 요즘 세상에 이런 며느리가 어디 있습니까? 친딸도 저렇게 못하는데. 정말 대단하십니다. 하지만 희영 씨는 그저 슬플 뿐이었습니다. 칭찬 따위는 중요하지 않았죠. 그저 시어머니가 너무 그리웠습니다.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시아버지는 혼자 남게 되었습니다. 80세의 고령이셨지만 건강은 비교적 좋으셨죠. 하지만 평생을 함께한 아내를 잃은 슬픔은 컸습니다. 시아버지는 하루하루 무기력하게 지내셨습니다. 희영 씨는 시아버지도 돌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에 서너 번은 시댁을 방문해서 반찬을 만들어 드리고 집안 청소를 했습니다. 아버님, 밥 드셨어요? 오늘은 아버님 좋아하시는 갈비찜 해왔어요. 오, 그래. 고맙다, 며느리야. 시아버지의 목소리에는 힘이 없었습니다. 아내를 잃은 상실감이 그대로 묻어났죠. 희영 씨는 시아버지와 함께 식사를 하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혼자 계시면 우울해하실까봐 걱정이 되었거든요. 아버님, 요즘 어떠세요? 잠은 잘 주무세요? 잠이 잘 안 오더구나. 옆자리가 너무 허전해서. 시아버지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조금 나아지실 거예요. 제가 자주 올게요. 희영 씨는 시아버지의 손을 가만히 잡아드렸습니다. 남편도 아버지를 자주 찾아뵀습니다. 하지만 학교 업무가 바빠서 희영 씨만큼 자주 오지는 못했죠. 결국 시아버지를 돌보는 일은 대부분 희영 씨의 몫이었습니다. 해시태그 희영의 일상. 이렇게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희영 씨의 삶은 온통 회사 일과 시댁 돌보는 일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아침 6시에 일어나 가족 아침을 준비하고 출근합니다. 회사에서 업무를 보고 점심시간에는 시댁에 들러 시아버지 식사를 챙깁니다. 다시 회사로 돌아와 오후 업무를 마치고 퇴근 후에는 시장을 들러 장을 봅니다. 시댁으로 가서 저녁 식사를 만들어 드리고 청소를 하고 빨래를 합니다. 집에 돌아오면 밤 10시가 넘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또다시 같은 일상이 반복됩니다. 친구들이 물었습니다. 너 이러다 쓰러지는 거 아니야? 좀 쉬어야지. 괜찮아. 익숙해졌어. 그리고 이게 며느리의 도리잖아. 희영 씨는 항상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피로가 가득했습니다. 회사에서도 그녀의 헌신은 유명했습니다. 동료들은 희영 씨를 존경했죠. 부장님은 정말 대단하세요. 어떻게 회사 일도 그렇게 잘하시면서 시댁까지 그렇게 챙기세요? 할 수 있어요. 가족이잖아요. 하지만 그녀도 사람이었습니다. 가끔은 너무 힘들어서 혼자 울기도 했죠. 화장실에 숨어서 혹은 차 안에서. 아무도 모르게요. 해시태그 행복했던 가정의 균열. 하지만 희영 씨는 몰랐습니다. 자신이 시댁을 돌보는 동안 자신의 가정에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것을요. 남편은 점점 늦게 귀가하기 시작했습니다. 학교 업무 때문이라고 했죠. 희영 씨는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을 믿었으니까요. 아이들도 엄마의 부재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 하지 않았죠. 엄마가 할머니를 돌보느라 힘든 것을 알았으니까요. 그렇게 희영 씨의 가정은 겉으로는 평온해 보였지만 안으로는 서서히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알지 못했습니다. 머지않아 자신의 삶을 송두리째 뒤흔들 거대한 폭풍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요. 완벽해 보였던 그녀의 삶에 상상도 못할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시아버지는 여전히 혼자 사셨지만 조금씩 일상을 회복해 가고 계셨습니다. 희영 씨는 변함없이 일주일에 서너 번 시댁을 방문했습니다. 반찬을 만들어 드리고 청소를 하고 시아버지와 함께 식사를 하며 이야기를 나누었죠. 아버님, 요즘은 좀 어떠세요? 예전보다는 괜찮아지신 것 같아요. 그래. 시간이 약이라더니 조금씩 나아지는 것 같구나. 다 며느리 덕분이야. 시아버지의 얼굴에 조금씩 생기가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혼자서도 간단한 식사를 하실 수 있게 되었고 가끔은 동네 친구들과 바둑도 두러 나가셨습니다. 희영 씨는 안심했습니다. 시아버지가 이제 혼자서도 잘 지내실 수 있을 것 같았으니까요. 아버님이 건강하게 지내시니까 제 마음도 편해요. 앞으로도 자주 올게요. 고맙다 며느리야. 내가 정말 복이 많지. 하지만 희영 씨는 몰랐습니다. 시아버지의 마음속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요. 어느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희영 씨는 집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여유로운 주말이었죠.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남편의 전화였습니다. 여보, 지금 어디야? 남편의 목소리가 뭔가 이상했습니다. 당황한 것 같기도 하고 놀란 것 같기도 했죠. 집에 있는데. 왜? 무슨 일 있어? 아버지한테서 전화 왔어. 우리한테 할 말씀이 있으시대. 지금 당장 오래. 할 말씀? 무슨 말씀인데 그렇게 급해? 나도 잘 모르겠어. 그냥 빨리 오래. 나도 지금 가는 중이야. 희영 씨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혹시 시아버지께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 건강에 문제라도 생긴 건 아닐까? 서둘러 옷을 갈아입고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차를 몰고 가는 내내 마음이 불안했죠. 시댁에 도착하니 남편이 이미 와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도 굳어 있었습니다. 아버지 안 계세요? 응. 아직 안 오셨어. 뭔가 중요한 사람을 데리고 온다고 하셨어. 중요한 사람? 희영 씨와 남편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둘 다 무슨 일인지 알 수 없었죠. 30분쯤 지났을까요?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지 오셨나 봐. 두 사람은 얼른 일어났습니다. 문이 열리고 시아버지가 들어오셨습니다. 그런데 뒤에 누군가가 함께 있었습니다. 젊은 여자였습니다. 아니, 너무 젊었습니다. 희영 씨는 순간 눈을 의심했습니다. 그 여자는 아무리 봐도 자신보다 훨씬 어려 보였습니다. 아니, 자신의 딸뻘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그 여자가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목소리도 태도도 젊었습니다. 시아버지가 입을 열었습니다. 앉거라. 내가 너희들한테 할 말이 있다.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무언가 중대한 발표를 앞둔 것 같았죠. 희영 씨와 남편은 긴장한 채로 앉았습니다. 사실은 내가 이번에 재혼을 하기로 했다.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너무 조용해서 시계 소리까지 들릴 정도였죠. 재혼이요? 남편이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래. 이분은 지혜라고 하는데 내가 평생을 함께하고 싶은 사람이다. 시아버지의 손이 그 젊은 여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희영 씨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시아버지는 올해 80세이셨습니다. 그런데 옆에 있는 여자는 아무리 봐도 50대 초반이었습니다. 아버지, 이게 무슨... 남편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나도 안다. 너희들이 이해하기 힘들다는 것을. 하지만 나도 너무 외로웠다. 내 어머니를 잃고 하루하루가 너무 힘들었어. 시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지혜를 만나고 다시 살아갈 힘이 생겼다. 다시 웃을 수 있게 되었어. 이해해다오. 희영 씨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한편으로는 시아버지의 외로움을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뭔가 석연치 않았습니다. 그 여자 지혜를 바라보았습니다. 지혜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화장을 진하게 해서 정확한 나이를 알기 힘들었지만 분명 젊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혜라고 합니다. 아버님을 정말 사랑합니다. 지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희영 씨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무엇라 말해야 할지 알 수 없었죠. 남편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가 행복하시다면 저희야 뭐.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네 사람은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희영 씨가 미리 준비해둔 반찬들로요. 식탁은 너무나 어색했습니다. 이 반찬들 다 며느리가 만들어준 거야. 며느리 요리 솜씨가 정말 좋지. 시아버지가 지혜에게 말했습니다. 네, 정말 맛있어 보여요. 지혜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희영 씨는 그 모습을 보며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자신이 정성스럽게 만든 음식을 이 낯선 여자가 먹고 있다니. 아버님, 지혜 씨는 어떻게 만나셨어요? 희영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게 동네 복지관에서 만났어. 지혜가 거기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었거든. 봉사활동이요? 네, 저는 사회복지사예요. 어르신들을 돌보는 일을 하고 있어요. 지혜가 대답했습니다.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희영 씨의 귀에는 어쩐지 어색하게 들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를 돌보다가 그렇게 된 건가요? 남편이 물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미묘한 날이 서 있었습니다. 네, 처음엔 그냥 봉사 차원이었어요. 근데 아버님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정말 좋은 분이시더라고요. 지혜가 시아버지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시아버지도 화답하듯 미소를 지었죠. 희영 씨는 그 모습을 보며 뭔가 불편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그런 감정이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실례지만 지혜 씨는 올해 몇 살이세요?
희영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52살입니다. 지혜가 대답했습니다. 52살. 시아버지는 80세. 28살 차이였습니다. 희영 씨는 속으로 계산을 해봤습니다. 자신이 53살이니 지혜는 자신보다 1살 어렸습니다. 아니, 거의 동갑이었습니다. 순간 기분이 이상해졌습니다. 시어머니가 될 사람이 자신과 동갑이라니. 아, 그러시군요. 희영 씨는 겨우 대답했습니다. 나도 안다. 나이 차이가 많이 난다는 것을. 하지만 사랑의 나이가 무슨 상관이겠니? 시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희영 씨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52살이면 충분히 혼자 인생을 살아갈 나이였습니다. 왜 80세의 노인과 결혼을 한다는 걸까요? 물론 사랑 때문이라고 했지만 뭔가 석연치 않았습니다. 결혼식은 다음 달에 조촐하게 하려고 해. 가족들만 초대해서. 시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급하게 하실 필요가 있으세요? 남편이 물었습니다. 내 나이가 몇인데? 시간을 질질 끌 수는 없잖니. 내가 살 날이 얼마나 남았는지도 모르는데. 시아버지의 말씀에 일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희영 씨는 여전히 불편한 감정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혹시 혼인신고는 언제 하실 계획이세요? 희영 씨가 물었습니다. 결혼식하고 바로 할 거야. 왜? 무슨 문제라도 있니? 아니에요. 그냥 궁금해서요. 하지만 희영 씨의 머릿속에는 복잡한 생각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재산 문제, 상속 문제, 현실적인 문제들이었습니다. 시아버지는 강남의 작은 빌딩을 소유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집과 상가 건물 그리고 상당한 예금도 있었죠. 만약 재혼을 하신다면 그 재산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하지만 그런 이야기를 꺼낼 수는 없었습니다. 너무 속물 같아 보일 테니까요. 시댁을 나서는 길 희영 씨와 남편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차를 타고 한참을 가다가 남편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 어떻게 생각해? 글쎄요.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좀 이상하긴 해요. 나도 그래. 28살 차이라니. 그것도 아버지가 80세나 되셨는데. 남편도 받아들이기 힘든 모양이었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행복해 하시잖아요.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건 그렇지만 뭔가 석연치 않아. 그 여자, 지혜라는 사람 말이야. 왜요? 뭐가 이상한데요? 잘 모르겠어. 그냥 느낌이 좋지 않아. 희영 씨도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뚜렷한 이유를 설명할 수는 없었죠. 일단은 지켜봐야죠. 뭐 어쩌겠어요. 아버지가 결정하신 일인데. 하지만 두 사람 모두 마음속으로는 불안했습니다. 다음 날 희영 씨는 오랜 친구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어제 있었던 일을 털어놓았죠. 뭐? 시아버지가 재혼을 한다고? 그것도 28살 연하? 친구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응. 나도 믿기지가 않아. 그 여자. 뭔가 수상하지 않아? 요즘 그런 사람들 많잖아. 노인들 재산 노리고 접근하는. 친구의 말에 희영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 자신도 그런 생각이 스쳤지만 입 밖으로 꺼내지 못했던 거였습니다. 그건 너무 심한 거 아닐까? 아직 확실한 건 아무것도 없잖아. 그래도 조심해야 해. 시아버지 재산이 적지 않으시잖아. 강남에 빌딩도 있으시고. 알아. 나도 그게 걱정이긴 해. 근데 뭐 어쩌겠어. 아버지가 좋아하시는데. 그래도 너무 순진하게 생각하지 마. 요즘 세상에 순수한 사랑만 믿고 살 수는 없어. 친구의 말이 희영 씨의 마음에 깊이 박혔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결혼식 날이 다가왔습니다. 시아버지는 행복해 보이셨습니다. 매일 지혜와 통화를 하시고 데이트도 하셨죠. 희영 씨는 여전히 시댁을 드나들며 반찬을 해드렸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지혜도 자주 시댁에 와 있었습니다. 어머, 희영 씨 오셨어요? 지혜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이제는 희영 씨를 이름으로 부르고 있었습니다. 네, 반찬 좀 해드리려고요. 아이고 고마워요. 제가 아직 서툴러서 요리도 잘 못하거든요. 지혜는 항상 공손했습니다. 하지만 희영 씨는 왠지 그 공손함이 가식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앞으로는 제가 배워야죠. 아버님 식성도 알아야 하고. 그러세요? 아버님은 된장찌개를 좋아하세요. 그리고 나물 반찬도 좋아하시고요. 네, 알았어요. 가르쳐 주세요. 둘의 대화는 겉으로는 부드러웠지만 어딘가 어색했습니다. 결혼식은 작은 예식장에서 조촐하게 치러졌습니다. 양가 가족들만 참석했죠. 지혜는 흰색 드레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화장을 진하게 해서인지 실제보다 젊어 보였습니다. 시아버지는 양복을 차려입고 계셨습니다.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가득했죠. 축하드립니다, 아버님. 희영 씨가 시아버지께 인사를 드렸습니다. 고맙다, 며느리야. 나 정말 행복하다. 시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희영 씨도 축하한다고 말했지만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피로연이 이어졌습니다. 간단한 식사 자리였습니다. 지혜의 가족들도 참석했습니다. 나이 든 부모님과 오빠 한 명이었습니다. 희영 씨는 지혜의 가족들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그들도 이 결혼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지혜의 어머니가 다가와 인사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네, 저야말로요. 하지만 지혜 어머니의 얼굴에서도 미묘한 표정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이 결혼을 100% 환영하는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피로연이 끝나고 희영 씨와 남편은 차를 타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해? 남편이 물었습니다. 글쎄요. 아버지는 정말 행복해 보이시던데. 그래. 그게 제일 중요하긴 하지. 하지만 두 사람 모두 완전히 마음을 놓지는 못했습니다. 희영 씨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정말 순수한 사랑일까? 아니면 그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쁘게만 생각하면 안 된다고 스스로를 타일렀죠.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은 불안감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시아버지와 지혜는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이제 법적으로도 부부가 된 것이죠. 희영 씨는 그 소식을 듣고 복잡한 심경이었습니다. 이제 정말 가족이 되었네. 하지만 그녀는 알지 못했습니다. 이 결혼이 앞으로 어떤 파국을 불러올지, 그리고 자신의 삶이 얼마나 크게 흔들리게 될지. 지혜라는 여자의 등장은 단순한 재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거대한 비극의 서막이었습니다. 28살 연하의 새엄마. 지혜의 등장을 보셨습니다. 겉으로는 공손하고 조심스럽고 사랑스러워 보이는 그녀. 하지만 희영 씨가 느낀 그 불편함, 그 불안감은 과연 기우였을까요? 다음 챕터에서는 더욱 충격적인 일들이 벌어집니다. 희영 씨가 믿었던 모든 것들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남편의 이상한 행동들, 그리고 그 뒤에 숨겨진 진실. 계속 지켜봐 주세요. 진짜 이야기는 지금부터입니다. 시아버지의 결혼식이 끝나고 2달이 지났습니다. 희영 씨의 일상은 여전히 바빴습니다. 회사 일과 가정 일로 하루하루가 정신없이 지나갔죠.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뭔가 이상했습니다. 남편이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아주 조금씩 천천히. 하지만 분명히 변하고 있었습니다. 여보, 오늘 저녁은 집에서 먹을 거지? 희영 씨가 아침에 물었습니다. 아, 오늘 학교에서 회식이 있어. 늦을 것 같아. 또? 이번 주만 벌써 3번째인데.
뭐 어쩌겠어. 부장 교사라는 게 그런 거야. 회식도 업무의 일부잖아. 남편의 대답은 자연스러웠습니다. 하지만 희영 씨는 뭔가 석연치 않았습니다. 예전에 남편은 회식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가능하면 집에서 가족과 저녁을 먹고 싶어 했죠. 그런데 요즘은 너무 자주 늦게 들어왔습니다. 알았어요. 조심해서 다녀와요. 희영 씨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희영 씨는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옆 소파에 앉아 핸드폰을 보고 있었죠. 남편이 소파에 앉았습니다. 피곤한 표정이었습니다. 희영 씨는 물 한 잔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고마워. 남편이 물을 마시는 동안 그의 셔츠 깃에 뭔가 묻어 있는 게 보였습니다. 립스틱 자국이었습니다. 희영 씨의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여보, 셔츠에 뭐가 묻었는데? 응? 뭐가? 남편이 고개를 숙여 자신의 셔츠를 봤습니다. 그리고 순간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게, 오늘 점심 먹다가 케첩이 튄 것 같은데. 케첩이라고요? 그게 립스틱인지 케첩인지 희영 씨는 구분할 수 있었습니다. 케첩이요? 응. 미안. 내가 좀 지저분하게 먹었나 봐. 빨래 바구니에 넣을게. 남편은 얼른 셔츠를 벗어 화장실로 갔습니다. 희영 씨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거짓말이야. 저건 립스틱이었어.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하지만 흘리지 않았습니다. 희영 씨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모른 척할 수 없었습니다. 진실을 알아야 했습니다. 인터넷을 검색해서 탐정사무소를 찾았습니다. 평판이 좋다는 곳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블루 탐정사무소입니다. 저기, 상담 좀 받고 싶은데요. 네, 어떤 일이신가요? 희영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남편이 바람을 피우는 것 같아요. 말을 하고 나니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네, 많이 힘드시죠? 일단 사무실로 오시겠어요? 자세한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희영 씨는 회사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탐정사무소를 찾아갔습니다. 탐정은 50대 정도 되어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친절하고 차분한 인상이었죠. 말씀하세요. 어떤 상황이신지. 희영 씨는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남편의 변화, 거짓말들, 립스틱 자국까지. 탐정은 꼼꼼하게 메모를 하며 들었습니다. 남편분의 직장, 평소 동선, 차량 정보 등을 알려주시면 조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얼마나 걸릴까요? 보통 2주 정도면 충분합니다. 확실한 증거를 잡아드리겠습니다. 증거를. 희영 씨는 그 말이 너무 싫었습니다. 증거라니. 자신의 남편이 바람 피우는 증거를.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기본 2주에 300만 원입니다. 추가 조사가 필요하면 협의 후 진행하고요. 300만 원. 적지 않은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알기 위해서라면. 알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희영 씨는 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그 순간 자신의 25년 결혼 생활이 종이 한 장 위에 올려진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안에는 사진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사진. 남편이 차에서 내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장소는 시아버지 댁 앞이었습니다. 두 번째 사진. 남편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세 번째 사진. 희영 씨의 손이 멈췄습니다. 사진 속에서 남편이 한 여자와 포옹하고 있었습니다. 그 여자는 아니. 희영 씨의 입에서 신음이 새어 나왔습니다. 지혜였습니다. 시아버지의 아내. 새엄마였습니다. 이게 무슨. 희영 씨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손에서 사진이 떨어졌습니다.
탐정이 조용히 물을 건넸습니다. 진정하세요. 진정하라고요? 어떻게 진정해요? 희영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제 시어머니가 남편과 말할 수조차 없었습니다. 너무나 끔찍했습니다. 탐정은 묵묵히 기다렸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해줄 수 있는 말은 없었습니다. 한참을 울고 나서 희영 씨는 다시 사진을 집어들었습니다. 다른 사진들도 있었습니다. 남편과 지혜가 식당에서 식사하는 모습, 카페에서 다정하게 대화하는 모습, 그리고 호텔에 함께 들어가는 모습. 희영 씨는 사진을 하나하나 넘기며 울었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언제부터였어요? 정확한 시작 시점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추정컨대 그 여자분이 아버님과 결혼하기 전부터인 것 같습니다. 결혼하기 전부터요? 네, 두 사람의 행동이 너무 자연스러웠습니다. 처음 만난 사이가 아니라는 느낌이었죠. 희영 씨는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그렇다면 처음부터 계획된 거였나? 더 있나요? 희영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네, 더 충격적인 정보가 있습니다. 탐정은 보고서를 꺼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인데요. 그 여자 지혜라는 사람, 사회복지사라고 했죠? 네, 거짓말입니다. 자격증도 없고 복지관에서 일한 적도 없습니다. 뭐라고요? 신분을 속인 겁니다. 실제로는 유흥업소에서 일했던 경력이 있습니다. 희영 씨는 입을 다물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여자의 과거를 좀 더 조사해 봤는데요. 비슷한 수법으로 다른 노인과 결혼했다가 이혼한 기록이 있습니다. 뭐라고요? 5년 전입니다. 당시 75세 노인과 결혼해서 2년 만에 이혼했습니다. 재산 분할로 상당한 금액을 받아냈고요. 희영 씨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그렇다면 처음부터 재산이 목적이었던 거야. 그리고 남편분과의 관계도 그 재산을 노리고 접근한 것으로 보입니다. 무슨 뜻이죠? 남편분은 아버님의 유일한 상속자이시잖아요. 그 여자가 남편분을 이용해서 재산을 차지하려는 것 같습니다. 희영 씨는 말을 잃었습니다. 너무나 치밀한 계획이었습니다. 희영 씨의 머릿속에서 모든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지혜가 시아버지에게 접근한 것, 시아버지와 재혼한 것, 그리고 남편과의 불륜. 모든 것이 처음부터 계획된 것이었습니다. 아버님은 모르실 거예요. 본인 아내와 아들이. 그렇겠죠. 만약 아셨다면 가만히 계시지 않으셨을 겁니다. 희영 씨는 시아버지를 떠올렸습니다. 재혼 후 너무나 행복해 하시던 모습을. 아버님도 속고 계신 거야. 우리 모두 더 조사가 필요하신가요? 탐정이 물었습니다. 아니요. 충분해요. 이 정도면. 희영 씨는 사진들을 다시 봉투에 넣었습니다. 비용 정산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증거들 법적 소송에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희영 씨는 일어났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었지만 걸어야 했습니다. 탐정 사무소를 나와 희영 씨는 근처 공원으로 갔습니다. 벤치에 앉아 멍하니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25년을 함께 살았습니다. 남편을 믿었습니다. 사랑했습니다. 시어머니 간병할 때도 시아버지 돌볼 때도 항상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답이란 말입니까? 눈물이 또 흘렀습니다. 아무리 닦아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하늘에서 이걸 보고 계실까? 죽을 때까지 자신을 고마워했던 시어머니.
만약 살아계셨다면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희영 씨는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봤지만 신경 쓸 여력이 없었습니다. 한참을 울고 나서야 희영 씨는 일어났습니다. 집으로 가야 했습니다. 아이들이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집에 가면 남편을 마주쳐야 해. 그 생각만으로도 숨이 막혔습니다. 어떻게 그 얼굴을 보고 평범하게 대할 수 있을까요? 모르는 척해야 하나? 아니면 바로 따져 물어야 하나?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차를 타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운전하는 내내 눈물이 흘렀습니다. 신호등에 걸릴 때마다 백미러로 자신의 얼굴을 봤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화장도 다 지워졌습니다. 이 얼굴로 어떻게 집에 가? 편의점에 들러 선글라스를 샀습니다. 그리고 화장실에서 얼굴을 씻고 화장을 고쳤습니다. 거울 속에 자신이 낯설었습니다. 나는 누구지? 25년간 좋은 아내, 좋은 며느리로 살아왔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모든 게 무의미해졌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숨을 크게 들이쉬고 문을 열었습니다. 엄마 왔어? 딸이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응. 엄마 오늘 좀 일찍 왔네. 엄마 괜찮아? 얼굴이 안 좋은데? 아, 좀 피곤해서. 괜찮아. 희영 씨는 억지로 웃었습니다. 아빠는? 아직 안 왔어. 오늘도 늦는데. 또 거짓말이겠죠. 아마 지금쯤 지혜와 함께 있을 겁니다. 그래. 엄마 방에서 좀 쉴게. 응, 엄마. 쉬어. 희영 씨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그리고 침대에 쓰러졌습니다. 베개에 얼굴을 묻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지? 어떻게? 아무런 답이 없었습니다. 밤 10시쯤 남편이 돌아왔습니다. 희영 씨는 거실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방에서 문을 잠근 채 그냥 누워 있었습니다. 남편이 노크했습니다. 여보? 자고 있어? 아니요. 왜 문 잠갔어? 어디 아파? 좀 피곤해서요. 먼저 잘게요. 그래? 무리하지 말고 푹 쉬어. 나도 좀 이따 들어올게. 남편의 목소리는 평소와 다름없었습니다. 아무렇지도 않은 듯한 그 목소리가 희영 씨에게는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태어날 수 있어?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참아야 했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습니다. 그날 밤 희영 씨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남편이 옆에 누워 편안하게 자고 있었습니다. 희영 씨는 그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한때는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얼굴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낯설었습니다. 이 사람을 정말 사랑했었나? 모든 추억들이 거짓처럼 느껴졌습니다. 결혼식 날에 행복했던 기억, 첫 아이를 낳았을 때의 기쁨, 힘들 때마다 서로 위로했던 순간들, 모두 거짓이었을까요? 눈물이 또 흘렀습니다. 소리 내지 않으려고 입을 꽉 다물었습니다. 내일부터 어떻게 살아가지? 앞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다는 것. 희영 씨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할 거야. 그 순간 희영 씨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더 이상 슬픔만 가득한 눈이 아니었습니다. 분노와 결심이 담긴 눈빛이었습니다. 배신당한 여자의 복수가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상상할 수 있으셨나요? 불륜의 상대가 바로 새엄마였다는 것을. 시아버지를 속이고 희영 씨를 배신하고 그렇게 두 사람은 금지된 관계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불륜을 알게 된 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희영 씨는 평소와 다름없이 생활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출근하고 퇴근 후에는 저녁을 차리고 겉으로는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끊임없이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모든 행동을, 말투를, 표정을. 여보, 오늘도 늦을 것 같아. 학교에 일이 좀 있어서. 그래요. 조심해서 다녀와요. 희영 씨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어디로 가는지. 남편이 나간 후 희영 씨는 탐정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계속 감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요. 알겠습니다. 계속 추적하겠습니다. 희영 씨는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언젠가는 모든 것을 폭로할 날을 위해서. 그 주말 희영 씨는 시댁을 방문했습니다. 오랜만이었습니다. 지혜가 들어온 후로 방문 횟수가 많이 줄었거든요. 아버님 다녀갑니다. 오, 며느리 왔구나. 오랜만이네. 시아버지는 반가워하셨습니다. 하지만 뭔가 안색이 좋지 않았습니다. 아버님 괜찮으세요? 얼굴이 안 좋으신데. 아, 요즘 좀 피곤해서. 나이가 나이니까. 병원에는 다녀오셨어요? 응. 지혜가 데려가서 검진 받았어. 별일 없대. 그때 지혜가 나타났습니다. 어머, 희영 씨. 오셨어요? 예전과 다름없는 밝은 표정이었습니다. 희영 씨는 그 얼굴을 보며 소름이 돋았습니다. 저 여자가 내 남편과. 하지만 표정 관리를 했습니다. 네, 오랜만에 들렀어요. 아버님 반찬 좀 해드리려고요. 아이고, 고마워요. 제가 아직 서툴러서. 아버님이 희영 씨 반찬을 그리워하시더라고요. 지혜는 여전히 공손했습니다. 하지만 희영 씨는 이제 그 가면 뒤에 진짜 얼굴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버님, 약은 잘 드시고 계세요? 응, 지혜가 잘 챙겨줘서 빠짐없이 먹고 있어. 그래요? 다행이네요. 희영 씨는 부엌으로 가서 반찬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지혜가 따라와서 도왔습니다. 희영 씨 요리 정말 잘하시네요. 저도 배워야 하는데. 그러세요? 희영 씨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더 이상 대화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혜는 계속 말을 걸었습니다. 아버님이 요즘 약을 많이 드세요. 혈압약, 당뇨약. 저도 헷갈릴 정도예요. 나이가 많으시니까요. 그래도 제가 꼼꼼하게 챙기고 있어요. 시간 맞춰서 드리고. 지혜의 말을 듣는데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약을 꼼꼼하게. 하지만 그때는 그냥 지나쳤습니다. 아직은. 설마 했으니까요. 그로부터 3일 후 월요일 오후였습니다. 희영 씨는 회사에서 회의 중이었습니다. 갑자기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남편의 전화였습니다. 또 거짓말을 하려고. 희영 씨는 무시하려다가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여보. 큰일 났어. 남편의 목소리가 급했습니다. 진짜 급박한 상황인 것 같았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아버지가 쓰러지셨어. 지금 119가 모시고 가는 중인데. 당신 빨리 병원으로 와. 희영 씨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어느 병원이요? 서울대병원. 빨리 와. 전화가 끊겼습니다. 희영 씨는 황급히 회의실을 나왔습니다. 부장님, 어디 가세요? 급한 일이 생겼어요. 먼저 퇴근할게요. 가방을 집어들고 회사를 뛰쳐나갔습니다.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향하는 내내 희영 씨의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아버님이 쓰러지셨다고.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불과 3일 전만 해도 멀쩡하셨는데. 아니, 그때도 안색이 안 좋으셨던 것 같긴 했습니다. 설마
설마.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현실이 되리라고는 그때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응급실로 달려갔습니다. 남편과 지혜가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혜는 울고 있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어떻게 된 거예요? 희영 씨가 숨을 헐떡이며 물었습니다. 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지셨어. 뇌출혈이래.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뇌출혈이요? 응. 의사 선생님이 지금 응급처치 중이야. 지혜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아침에 약 드시고 나서. 갑자기. 희영 씨는 그 말을 듣고 무언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약을 드시고 나서? 1시간쯤 지났을까요? 의사가 나왔습니다. 환자 보호자 분이시죠? 네, 저희가 아들이랑 며느리입니다. 환자분이 상태가 매우 심각합니다. 뇌출혈로 뇌압이 급격히 상승했고 의사의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수술을 해야 하는데 나이가 많으셔서 위험 부담이 큽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일단 수술을 진행하겠습니다. 하지만 각오는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말에 모두가 얼어붙었습니다. 지혜가 주저앉으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아버님. 남편이 지혜를 일으켰습니다. 그의 손이 지혜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희영 씨는 그 모습을 보며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저런 상황에서도 저렇게. 하지만 참아야 했습니다. 지금은 시아버지가 중요했습니다. 수술이 시작되었습니다. 6시간이 걸린다고 했습니다. 세 사람은 수술실 앞 대기실에서 기다렸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길고 긴 침묵. 희영 씨는 지혜를 관찰했습니다. 지혜는 계속 울고 있었습니다.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으며 연기하는 건가? 아니면 진짜 슬픈 건가? 알 수 없었습니다. 남편은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표정도 굳어 있었습니다. 저 사람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아버지가 위험한 상황인데 그와 불륜 관계를 맺고 있는 여자가 바로 옆에 앉아 있고 이 상황이 너무나 기괴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3시간, 4시간, 5시간. 마침내 수술실 불이 꺼졌습니다. 의사가 나왔습니다.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수술은 일단 성공했습니다. 하지만요. 의식을 회복하실지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뇌 손상이 광범위해서. 그럼 중환자실에서 경과를 지켜봐야 합니다. 48시간이 고비입니다. 시아버지는 중환자실로 옮겨졌습니다. 온몸에 튜브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인공호흡기가 숨을 쉬게 해주고 있었죠. 아버님. 희영 씨는 유리 너머로 시아버지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멀쩡하게 말씀하시던 분이 아버지, 제발 깨어나세요. 남편도 울고 있었습니다. 지혜는 벽에 기대어 흐느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희영 씨는 계속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우연일까? 그날 밤 희영 씨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남편과 지혜는 병원에 남겠다고 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도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머릿속을 맴도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뇌출혈. 갑자기. 약을 먹고 나서. 희영 씨는 인터넷을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약물로 인한 뇌출혈. 검색 결과들이 나왔습니다. 특정 약물을 과다 복용하거나 잘못 조합하면 뇌출혈을 유발할 수 있다는 내용들. 희영 씨의 손이 떨렸습니다. 설마. 다음 날 아침 희영 씨는 다시 병원으로 갔습니다.
중환자실 앞에는 남편과 지혜가 있었습니다. 어떠세요? 아직 의식이 없으셔. 약은? 아버님이 드시던 약들은 어떻게 됐어요? 희영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약? 집에 있을 거야. 왜? 의사 선생님께 보여드려야 하지 않을까요? 무슨 약을 드셨는지. 그래. 맞다. 내가 가져올게. 남편이 집으로 가려고 하자 지혜가 말했습니다. 제가 갈게요. 집이 어디 있는지 제일 잘 아니까. 그래? 그럼 부탁해. 지혜가 병원을 나갔습니다. 희영 씨는 그 모습을 보며 확신했습니다. 저 여자가 뭔가 숨기고 있어. 희영 씨는 화장실로 가서 탐정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시아버지가 갑자기 뇌출혈로 쓰러지셨어요. 네? 갑자기요? 네. 그런데 뭔가 이상해요. 조사 좀 해주실 수 있나요? 무엇을 조사하면 될까요? 약물 조작 가능성이요. 지혜라는 여자가 시아버지 약을 관리하고 있었거든요. 알겠습니다. 즉시 조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혜의 과거를 더 깊이 파헤쳐 주세요. 혹시 비슷한 사건이 있었는지. 네, 전문가를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희영 씨는 거울을 보았습니다. 눈이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은 결연했습니다. 만약 저 여자가 정말로. 생각만 해도 소름이 돋았습니다. 시아버지의 상태는 호전되지 않았습니다. 48시간이 지났지만 여전히 의식이 없었습니다. 의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대로라면 식물인간 상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 회복은 불가능한 건가요?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한. 남편은 주저앉았습니다. 지혜는 계속 울었습니다. 희영 씨는 분노로 몸이 떨렸습니다. 만약 저들이 일부러. 그때 핸드폰에 문자가 왔습니다. 탐정으로부터였습니다. 긴급. 중요한 정보 입수. 통화 가능한가요? 희영 씨는 밖으로 나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무슨 일이죠? 지혜의 과거를 조사했는데. 큰일입니다. 뭐가요? 5년 전에 결혼했던 노인. 그분도 비슷하게 돌아가셨습니다. 네? 갑작스러운 뇌출혈로. 당시에는 자연사로 처리됐지만 주변에서는 의심하는 사람들이 많았답니다. 희영 씨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리고 약국 기록을 확인해 봤는데 지혜가 최근에 시아버지의 처방전이 아닌 다른 약들을 구입한 기록이 있습니다. 다른 약이요? 네. 혈압약과 함께 복용하면 위험한 금기 약물들이요. 희영 씨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증거는 있나요? 약국 영수증과 CCTV 기록이 있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입증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알겠어요. 계속 조사 부탁드립니다. 전화를 끊고 희영 씨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이 여자들이 정말로 아버님을. 분노와 슬픔이 교차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시아버지의 상태는 계속 악화되었습니다. 의사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했습니다. 연명 치료를 중단하실 것인지 가족들끼리 상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남편과 희영 씨 그리고 지혜는 상의했습니다. 아버지께서 이렇게 고통받으시는 것보다는. 남편이 힘겹게 말했습니다. 편안하게 보내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지혜도 눈물을 흘리며 동의했습니다. 희영 씨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게 저들이 원했던 건가? 다음 날 연명치료가 중단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시아버지는 조용히 숨을 거두셨습니다. 장례식장에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모두들 안타까워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죽음이라고.
하지만 희영 씨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계획된 살인이라는 것을. 장례식 내내 희영 씨는 지혜를 관찰했습니다. 지혜는 완벽하게 슬픔을 연기하고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사랑하는 남편을 잃은 미망인처럼. 하지만 희영 씨는 보았습니다. 가끔씩, 아주 가끔씩 스쳐 지나가는 그 차가운 눈빛을. 이 여자가 아버님을 죽였어. 희영 씨는 확신했습니다. 시아버지의 갑작스러운 죽음. 그것은 정말 우연이었을까요? 아니면 치밀하게 계획된 살인이었을까요? 약물 조작, 의심스러운 과거, 그리고 완벽한 연기. 모든 것이 지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음 챕터에서 밝혀질 진실은 더욱 충격적입니다. 시아버지는 죽기 전에 모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복수를 준비하셨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49제가 끝났습니다. 이제 유산 상속을 논의할 시간. 변호사가 건넨 봉투를 여는 순간 모든 사람들의 얼굴이 일그러집니다. 시아버지는 모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49제까지 모두 끝났습니다. 한 달이라는 시간이 흘렀죠. 희영 씨는 그 기간 동안 조용히 움직였습니다. 탐정을 통해 더 많은 증거를 수집했습니다. 지혜의 과거 기록들, 약물 구매 내역들, 남편과 지혜의 만남 기록들, 모든 것을 빠짐없이 정리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결정적인 순간은 오지 않았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희영 씨는 참을성 있게 기다렸습니다. 어느 날 시아버지의 변호사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유언 집행을 위해 가족 여러분이 모두 모여주셨으면 합니다. 유언이요? 네. 고인께서 생전에 유언장을 작성해 두셨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 제 사무실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씨는 전화를 끊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버님이 유언장을 언제 작성하신 걸까요? 무슨 내용일까요? 남편에게도 같은 연락이 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혜에게도. 그날 저녁 남편이 집에 돌아왔습니다. 여보, 아버지 변호사한테 연락 왔지? 네, 왔어요. 유언장이 있다는데. 무슨 내용일까? 남편의 표정이 묘했습니다. 기대 반 불안 반. 글쎄요. 가봐야 알겠죠. 희영 씨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남편은 핸드폰을 들고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마도 지혜에게겠죠. 응. 나도 연락받았어. 다음 주 월요일에 변호사 사무실로 가래. 응, 같이 가자. 목소리를 낮췄지만 희영 씨는 다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희영 씨는 탐정에게 연락했습니다. 지혜의 동향을 주시해 주세요. 특히 이번 주에. 무슨 일이 있나요? 유언장 공개가 있습니다. 혹시 저 여자가 무슨 짓을 할지 모르니까요. 알겠습니다. 24시간 감시하겠습니다. 월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희영 씨는 일찍 준비를 했습니다. 정장을 입고 화장도 단정하게 했습니다. 오늘은 중요한 날이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 도착했습니다. 강남의 고급 빌딩 안에 있었죠. 안녕하세요. 유족분들이시죠? 젊은 변호사가 맞이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쪽으로 오시죠. 다른 분들도 곧 도착하실 겁니다. 회의실로 안내되었습니다. 넓고 깔끔한 공간이었습니다. 잠시 후 남편이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지혜도 함께였습니다. 지혜는 검은색 상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화장기 없는 얼굴. 하지만 그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안녕하세요. 지혜가 희영 씨에게 인사했습니다. 네. 희영 씨는 짧게 답했습니다. 세 사람은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앉았습니다. 기묘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변호사가 서류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고인께서 작성하신 유언장입니다. 공증된 것이며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서 두꺼운 서류가 나왔습니다. 먼저 고인께서 남기신 메시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변호사가 첫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이 유언장을 듣고 있는 여러분.
특히 내 아들 찬석과 내 아내 지혜에게. 그 순간 남편과 지혜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나는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너희 둘의 관계를, 그리고 너희가 나를 어떻게 하려 했는지. 회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지혜의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남편은 숨을 멈춘 것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희영 씨는 놀랍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안도했습니다. 아버님, 알고 계셨구나. 변호사는 계속 읽어 내려갔습니다. 처음에는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내 아들이 아버지의 아내와 그런 관계를 맺다니. 하지만 내 눈으로 직접 확인했습니다. 3개월 전이었습니다. 우연히 지혜의 핸드폰을 보게 되었죠. 아들과 주고받은 메시지들.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는 내용들이었습니다. 남편이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날부터 나는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사설 탐정을 고용해서 너희 둘을 미행했죠. 그리고 모든 증거를 수집했습니다. 호텔에 함께 들어가는 사진들, 다정하게 데이트하는 모습들, 모두 내 수중에 있습니다. 변호사는 봉투에서 사진들을 꺼냈습니다. 바로 그 증거 사진들이었습니다. 테이블 위에 펼쳐진 사진들, 남편과 지혜의 불륜 증거들. 지혜가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이건. 계속 읽어드리겠습니다. 변호사는 담담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지혜가 내 약을 조작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지혜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앉으세요. 끝까지 들으셔야 합니다. 변호사의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지혜는 떨리는 다리로 다시 앉았습니다. 내가 먹는 혈압약에 다른 약물이 섞여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약사에게 확인한 결과 절대 함께 복용해서는 안 되는 약들이었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지혜가 나를 죽이려 한다는 것을. 희영 씨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역시 그랬던 거였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 약을 먹는 척했습니다. 실제로는 버렸죠. 지혜가 눈치채지 못하도록 연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더 직접적인 방법을 쓴 것 같습니다. 내가 쓰러진 그날, 지혜가 준 약에는 분명 뭔가 섞여 있었을 겁니다. 변호사는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고인께서 사전에 혈액 샘플을 보관해 두셨고 전문기관에 분석을 의뢰하셨습니다. 그 결과입니다. 서류에는 약물 성분 분석 결과가 적혀 있었습니다. 정상 범위를 훨씬 초과하는 약물 수치들. 이것은 법적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지혜의 얼굴에서 모든 혈기가 사라졌습니다. 이제 재산 상속 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변호사가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나의 모든 재산. 강남의 빌딩, 주택, 상가, 건물, 그리고 모든 예금과 주식. 이 모든 것을 며느리 희영에게 상속합니다. 뭐라고요? 지혜가 소리쳤습니다. 남편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변호사를 바라봤습니다. 아들 찬석에게는 단 한 푼도 남기지 않습니다. 그는 아버지를 배신했고 도덕적으로 타락했습니다. 그런 자식에게 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혜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그녀에게는 더 큰 대가가 필요합니다. 나는 이 유언장과 함께 그녀의 범죄 증거들을 경찰에 제출하도록 변호사에게 지시했습니다. 변호사가 희영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고인께서는 며느리분이 평생 헌신하셨다는 것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어머니 간병할 때도 당신을 돌볼 때도 진심으로 가족을 대했다고 하셨습니다. 희영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희영, 고맙습니다. 당신은 진정한 내 딸이었습니다. 이 재산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가세요. 그리고 행복하세요. 안 돼. 이건 무효야. 지혜가 테이블을 내리쳤습니다. 나는 그 사람의 아내라고. 법적인 배우자라고. 유언장은 법적으로 유효합니다. 그리고 변호사는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고인께서는 사망 2주 전에 이혼 소송을 준비하셨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하지만 갑작스럽게 돌아가시는 바람에 진행하지 못하셨죠. 하지만 이 증거들만으로도 배우자로서의 상속권을 박탈하기에 충분합니다. 아니야. 아니야. 지혜가 울부짖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경찰에 고발 조치가 되었습니다. 존속살해 미수 및 살인 혐의로. 그 순간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경찰이 들어왔습니다. 지혜 씨 맞으시죠? 체포 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존속살해 및 살인 혐의로 체포합니다. 안 돼. 놔줘요. 나 아무것도 안 했어. 지혜가 발악했지만 경찰은 수갑을 채웠습니다. 당신은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경찰이 미란다 원칙을 읽어주는 동안 지혜는 계속 소리를 질렀습니다. 찬석아. 도와줘. 우리 싸이잖아. 하지만 남편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지혜는 끌려나갔습니다. 그녀의 비명 소리가 복도에 메아리 쳤습니다. 회의실에는 희영 씨와 남편 그리고 변호사만 남았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여보. 남편이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말하지 마세요. 희영 씨가 차갑게 말을 잘랐습니다. 들을 가치도 없어요. 변명도 사과도. 아무것도 듣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25년이었어요. 25년을 함께 살았죠. 희영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당신 어머니 간병할 때 나는 밤낮 없이 병원을 지켰어요. 당신 아버지 혼자 계실 때 나는 매일 시댁을 드나들며 돌봐드렸죠.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요? 희영 씨가 비웃었습니다. 당신이 그 여자와 당신 아버지의 아내와 그런 짓을 하는 동안 나는 당신을 믿고 있었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이혼할 거예요. 당장 내일이라도 서류 준비하세요. 여보, 제발. 그리고 집에서 나가세요. 오늘 당장.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고인께서 며느리분께 전하라고 하신 마지막 말씀이 있습니다. 뭐죠? 희영, 당신은 행복할 자격이 있습니다. 나쁜 남자에게 인생을 낭비하지 마세요. 이 재산으로 당신이 원하는 삶을 사세요. 그리고 미안합니다. 내가 제대로 가르치지 못해서 그런 아들을 두어서 정말 미안합니다. 희영 씨는 더 이상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아버님. 한참을 울고 나서 희영 씨는 일어났습니다. 서류 처리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연락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죠. 희영 씨는 회의실을 나섰습니다. 뒤에서 남편이 뭐라고 소리쳤지만 듣지 않았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을 나와 희영 씨는 강남 거리를 걸었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맑고 푸른 하늘이었습니다. 아버님, 감사합니다. 시아버지가 남겨준 것은 단순한 재산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존엄이었습니다. 배신당하고 살해당할 뻔했지만 끝까지 자신의 존엄을 지킨 한 남자. 그리고 그가 진정으로 가족으로 인정한 며느리에게 남긴 마지막 선물. 희영 씨는 근처 카페에 들어가 커피를 주문했습니다. 창가에 앉아 거리를 바라보았습니다. 사람들이 분주하게 오가고 있었습니다. 모두 자신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죠. 나도 이제 내 삶을 살아야지. 핸드폰을 꺼내 탐정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모든 증거 자료, 경찰에 제출 부탁드립니다. 남편의 불륜 증거까지 모두요. 알겠습니다. 오늘 안으로 처리하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희영 씨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진짜 끝이 보였습니다. 죽음 앞에서도 존엄을 잃지 않았던 한 남자. 그가 진정으로 가족으로 인정한 며느리에게 남긴 선물.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마지막 챕터에서는 유 원장 공개 이후의 파국, 그리고 희영 씨의 선택과 새로운 시작이 펼쳐집니다. 장례를 치르고 49제까지 모두 끝났습니다. 한 달이라는 시간이 흘렀죠. 희영 씨는 그 기간 동안 조용히 움직였습니다. 탐정을 통해 더 많은 증거를 수집했습니다. 지혜의 과거 기록들, 약물 구매 내역들, 남편과 지혜의 만남 기록들, 모든 것을 빠짐없이 정리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결정적인 순간은 오지 않았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희영 씨는 참을성 있게 기다렸습니다. 해시태그 변호사의 연락. 어느 날 시아버지의 변호사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유언 집행을 위해 가족 여러분이 모두 모여주셨으면 합니다. 유언이요? 네. 고인께서 생전에 유언장을 작성해 두셨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 제 사무실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씨는 전화를 끊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버님이 유언장을 언제 작성하신 걸까요? 무슨 내용일까요? 남편에게도 같은 연락이 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혜에게도. 그날 저녁 남편이 집에 돌아왔습니다. 여보, 아버지 변호사한테 연락 왔지? 네, 왔어요. 유언장이 있다는데. 무슨 내용일까? 남편의 표정이 묘했습니다. 기대 반 불안 반. 글쎄요. 가봐야 알겠죠. 희영 씨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남편은 핸드폰을 들고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마도 지혜에게겠죠. 응. 나도 연락받았어. 다음 주 월요일에 변호사 사무실로 가래. 응, 같이 가자. 목소리를 낮췄지만 희영 씨는 다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희영 씨는 탐정에게 연락했습니다. 지혜의 동향을 주시해 주세요. 특히 이번 주에. 무슨 일이 있나요? 유언장 공개가 있습니다. 혹시 저 여자가 무슨 짓을 할지 모르니까요. 알겠습니다. 24시간 감시하겠습니다. 월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희영 씨는 일찍 준비를 했습니다. 정장을 입고 화장도 단정하게 했습니다. 오늘은 중요한 날이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 도착했습니다. 강남의 고급 빌딩 안에 있었죠. 안녕하세요. 유족분들이시죠? 젊은 변호사가 맞이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쪽으로 오시죠. 다른 분들도 곧 도착하실 겁니다. 회의실로 안내되었습니다. 넓고 깔끔한 공간이었습니다. 잠시 후 남편이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지혜도 함께였습니다. 지혜는 검은색 상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화장기 없는 얼굴. 하지만 그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안녕하세요. 지혜가 희영 씨에게 인사했습니다. 네. 희영 씨는 짧게 답했습니다. 세 사람은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앉았습니다. 기묘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변호사가 서류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고인께서 작성하신 유언장입니다. 공증된 것이며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서 두꺼운 서류가 나왔습니다. 먼저 고인께서 남기신 메시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변호사가 첫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이 유언장을 듣고 있는 여러분, 특히 내 아들 찬석과 내 아내 지혜에게. 그 순간 남편과 지혜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나는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너희 둘의 관계를, 그리고 너희가 나를 어떻게 하려 했는지. 회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지혜의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남편은 숨을 멈춘 것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희영 씨는 놀랍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안도했습니다. 아버님, 알고 계셨구나. 변호사는 계속 읽어 내려갔습니다. 처음에는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내 아들이 아버지의 아내와 그런 관계를 맺다니.
하지만 내 눈으로 직접 확인했습니다. 3개월 전이었습니다. 우연히 지혜의 핸드폰을 보게 되었죠. 아들과 주고받은 메시지들.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는 내용들이었습니다. 남편이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날부터 나는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사설 탐정을 고용해서 너희 둘을 미행했죠. 그리고 모든 증거를 수집했습니다. 호텔에 함께 들어가는 사진들, 다정하게 데이트하는 모습들, 모두 내 수중에 있습니다. 변호사는 봉투에서 사진들을 꺼냈습니다. 바로 그 증거 사진들이었습니다. 테이블 위에 펼쳐진 사진들. 남편과 지혜의 불륜 증거들. 지혜가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이건. 계속 읽어드리겠습니다. 변호사는 담담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지혜가 내 약을 조작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지혜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앉으세요. 끝까지 들으셔야 합니다. 변호사의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지혜는 떨리는 다리로 다시 앉았습니다. 내가 먹는 혈압약에 다른 약물이 섞여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약사에게 확인한 결과 절대 함께 복용해서는 안 되는 약들이었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지혜가 나를 죽이려 한다는 것을. 희영 씨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역시 그랬던 거였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 약을 먹는 척했습니다. 실제로는 버렸죠. 지혜가 눈치채지 못하도록 연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더 직접적인 방법을 쓴 것 같습니다. 내가 쓰러진 그날 지혜가 준 약에는 분명 뭔가 섞여 있었을 겁니다. 변호사는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고인께서 사전에 혈액 샘플을 보관해 두셨고 전문 기관에 분석을 의뢰하셨습니다. 그 결과입니다. 서류에는 약물 성분 분석 결과가 적혀 있었습니다. 정상 범위를 훨씬 초과하는 약물 수치들. 이것은 법적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지혜의 얼굴에서 모든 혈기가 사라졌습니다. 이제 재산 상속 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변호사가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나의 모든 재산. 강남의 빌딩, 주택, 상가, 건물 그리고 모든 예금과 주식. 이 모든 것을 며느리 희영에게 상속합니다. 뭐라고요? 지혜가 소리쳤습니다. 남편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변호사를 바라봤습니다. 아들 찬석에게는 단 한 푼도 남기지 않습니다. 그는 아버지를 배신했고 도덕적으로 타락했습니다. 그런 자식에게 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혜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그녀에게는 더 큰 대가가 필요합니다. 나는 이 유언장과 함께 그녀의 범죄 증거들을 경찰에 제출하도록 변호사에게 지시했습니다. 변호사가 희영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고인께서는 며느리분이 평생 헌신하셨다는 것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어머니 간병할 때도 당신을 돌볼 때도 진심으로 가족을 대했다고 하셨습니다. 희영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희영, 고맙습니다. 당신은 진정한 내 딸이었습니다. 이 재산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가세요. 그리고 행복하세요. 안 돼. 이건 무효야. 지혜가 테이블을 내리쳤습니다. 나는 그 사람의 아내라고. 법적인 배우자라고. 유언장은 법적으로 유효합니다. 그리고 변호사는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고인께서는 사망 2주 전에 이혼 소송을 준비하셨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하지만 갑작스럽게 돌아가시는 바람에 진행하지 못하셨죠. 하지만 이 증거들만으로도 배우자로서의 상속권을 박탈하기에 충분합니다.
아니야. 아니야. 지혜가 울부짖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경찰에 고발 조치가 되었습니다. 존속살해 미수 및 살인 혐의로. 그 순간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경찰이 들어왔습니다. 지혜 씨 맞으시죠? 체포 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존속살해 및 살인 혐의로 체포합니다. 안 돼. 놔줘요. 나 아무것도 안 했어. 지혜가 발악했지만 경찰은 수갑을 채웠습니다. 당신은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경찰이 미란다 원칙을 읽어주는 동안 지혜는 계속 소리를 질렀습니다. 찬서, 찬서가 도와줘. 우리 사이잖아. 하지만 남편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지혜는 끌려나갔습니다. 그녀의 비명 소리가 복도에 메아리 쳤습니다. 회의실에는 희영 씨와 남편 그리고 변호사만 남았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여보. 남편이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말하지 마세요. 희영 씨가 차갑게 말을 잘랐습니다. 들을 가치도 없어요. 변명도 사과도. 아무것도 듣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25년이었어요. 25년을 함께 살았죠. 희영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당신 어머니 간병할 때 나는 밤낮 없이 병원을 지켰어요. 당신 아버지 혼자 계실 때 나는 매일 시댁을 드나들며 돌봐드렸죠.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요? 희영 씨가 비웃었습니다. 당신이 그 여자와 당신 아버지의 아내와 그런 짓을 하는 동안 나는 당신을 믿고 있었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이혼할 거예요. 당장 내일이라도 서류 준비하세요. 여보, 제발. 그리고 집에서 나가세요. 오늘 당장.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고인께서 며느리분께 전하라고 하신 마지막 말씀이 있습니다. 뭐죠? 희영, 당신은 행복할 자격이 있습니다. 나쁜 남자에게 인생을 낭비하지 마세요. 이 재산으로 당신이 원하는 삶을 사세요. 그리고 미안합니다. 내가 제대로 가르치지 못해서 그런 아들을 두어서 정말 미안합니다. 희영 씨는 더 이상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아버님. 한참을 울고 나서 희영 씨는 일어났습니다. 서류 처리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연락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죠. 희영 씨는 회의실을 나섰습니다. 뒤에서 남편이 뭐라고 소리쳤지만 듣지 않았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을 나와 희영 씨는 강남 거리를 걸었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맑고 푸른 하늘이었습니다. 아버님, 감사합니다. 시아버지가 남겨준 것은 단순한 재산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존엄이었습니다. 배신당하고 살해당할 뻔했지만 끝까지 자신의 존엄을 지킨 한 남자. 그리고 그가 진정으로 가족으로 인정한 며느리에게 남긴 마지막 선물. 희영 씨는 근처 카페에 들어가 커피를 주문했습니다. 창가에 앉아 거리를 바라보았습니다. 사람들이 분주하게 오가고 있었습니다. 모두 자신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죠. 나도 이제 내 삶을 살아야지. 핸드폰을 꺼내 탐정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모든 증거 자료, 경찰에 제출 부탁드립니다. 남편의 불륜 증거까지 모두요. 알겠습니다. 오늘 안으로 처리하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희영 씨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진짜 끝이 보였습니다. 시아버지의 마지막 복수. 어떠셨나요? 죽음 앞에서도 존엄을 잃지 않았던 한 남자. 그가 진정으로 가족으로 인정한 며느리에게 남긴 선물.